여행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되게 부자들이나 즐길 수 있는 취미예요. 소비 패턴이 그렇다는 겁니다. 소비를 함으로써 본인의 욕망이라든지 뭐 어떤 불만감을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요새 말로. 플렉스를 통해서 기분을 즐기시는, 또 삶의 질을 위해서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은 여성분들이 많고, 남성분들은 좀 뭘 좀 크게 뭔가 겁도 없이 진입하다가 한 번에 잃고 이런 게 많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법무법인 대범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민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한 지는 이제 한 6년 정도 됐고, 이제 개업을 해서 현재는 대한민국의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1년에 대략적으로 개인회생을 포함한 도산 사건을 약 1000건 정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인이 1억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남녀 평균 소득으로 판단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월급이 한 360만 원 정도 잡힌다고 제가 통계치에서 봤거든요. 그거는 또 이제 세금 전 월급일 거라서 사실은 그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세금 공제가 들어가고 나면은 실제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많게는 200 후반 이상에서 뭐 300 초반 정도 잡힐 텐데, 근데 보통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가정의 최저 생계비는 많게 인정하면 한 185만 원 정도 인정하고 있고, 보통 이제 회생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 이제 140만 원이 좀 넘어요. 144만 원 정도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남는 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남고, 거기서 사실 젊은 사람이라면은 그 돈을 모두 다 이제 채무 변제에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100만 원씩만 상환해도 많이 상환하는 거거든요, 한 달에. 1년 기준으로 1200만 원이고, 1억이란 돈이 만약에 이금융권 대출이고 이자율이 많아요. 되게 이금융은 보통 11%부터 시작인데 11%짜리도 이제 10년 상환 상품이고, 아니면은 카드론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맥시멈 연 20%까지 찍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소득이 상승하는 기대값보다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그 값이 더 크거든요. 어차피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제 생각엔 1억을 갚으려면은 36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년 동안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갚아야 이제 갚아질까 말까,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산술치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득이야 사실은 특별한 직군이 아닌 이상 연마다 내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또 물가 상승분은 또 빼야 되는데, 그걸 고려했었을 때 뭐 일반 사무직이 드라마틱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투자 혹은 투기 말고는 없기 때문에, 1억이란 돈이 갑자기 내 눈앞에 떨어졌을 때, 전문직들도 사실 1억이란 돈이 개인 대출이면 갚는 게 막막해요. 보통 변호사들이 처음에 변호사 신분이 되고 나서 최대한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뚫을 수 있는 한도가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우대금리가 적용되죠. 당연히 전문직 우대금리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상황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은 신용대출이 그 정도까지 안 나올 건데, 담보대출도 아니고 금리가 이제 10몇 %씩 찍어버리면은 제 생각엔 상환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평균인 기준으로. 근데 이게 평균인도 이 통계치상으로 그걸 잡으면은 되게 통계의 오류인 게, 사실 20, 30대 나이 때 월등하게 소득이 많이 찍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평균이 산입이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젊은 남녀가 세후로 300, 400씩이나 번다고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최저임금으로 치면은 지금 대략 월 200만 원 정도 찍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일 근무 기준으로. 실제로는 세후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씩 버는 사람은 제 기준에는 고소득자에 속한다고 봐요. 20대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고, 30대 기준으로 봐도 웬만한 중견기업에는 들어가야 그 정도 소득이 생기는 거고, 계산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청년이 30대에 몇 명이 분포돼 있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는지,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중소기업을 하든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1억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건 의문이죠. 과정은 진짜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성별을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또한 모수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1년 동안 세무조정 사건을 많이 한다지만은, 대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 수준보다 약간 사치 아니면 여행, 사실 제 기준에는 여행도 되게 여행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행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되게 부자들이나 즐길 수 있는 취미예요. 코로나 시즌 이후로 항공료도 너무 뛰었고 물가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사치품 구매 아니면은 뭐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런 취미 활동, 여행 이런 쪽으로 이제 쓰시다 보니까 갑자기 또 카드 땡겨 쓰다 보면은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은 주로 투자, 주식 아니면 선물, 코인 이런 걸 하다가 좀 크게 잃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고. 근데 실제로 1억씩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막상 거래 내역이나 소비 패턴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분명 있긴 있어요. 소비 패턴이 그렇다는 겁니다. 소비를 함으로써 본인의 욕망이라든지 뭐 어떤 불만감을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요새 말로. 플렉스를 통해서 기분을 즐기시는, 뭐 삶의 질을 위해서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은 여성분들이 많고, 남성분들은 좀 뭘 좀 크게 뭔가 겁도 없이 진입하다가 한 번에 잃고 이런 게 많은데, 근데 제 기준에 따른 그 작은 통계값의 일부이기 때문에 복합적이에요. 왜냐면 남성분들은 또 문제점이 유흥 같은 데다가 써버리는 분들 많아요. 아니면은 뭐 요새 워낙에 인스타그램이든 뭐 인터넷 방송이든 매체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또 사용하잖아요. 게임 같은 것도 뭐 NX 소프트의 무슨 게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한 돈 5천은 써야 기본적인 사냥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여성분들은 거의 안 하죠. 그것도 있고, 제가 요새 진짜 많이 하는 게 사기가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맞는 게, 해외에서 각가든 방법으로 단순히 보이시피싱도 있지만은 투자 사기, 부업 사기, 출자 사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해외에서 연락이 갑자기 뭐 틱톡으로 온다든지, 특정 모르는 번호로 대포폰으로 연락이 와서 귀하의 코인 계좌에 비트코인이 얼마 들어있는데 저희가 발견해냈다. 그래서 보여줘요, 가짜 거래소 사진을. 이거를 받으려면은 얼마를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분담금을 내야 되고, 금감원에 걸리면 큰일 난다, 이거 대출까지 받아서 넣어야 된다 해서, 이런 분들이 옛날에도 뭐 많았겠지만은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이런 분들 문의가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사기 고소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대포 통장부터 시작해서 다 공범이니까. 근데 잡히기가 어렵죠. 상선들은 다 이제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차라리 이제 회생이나 워크아웃이라든지, 뭐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파산이라든지, 근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출이 어차피 안 나오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요새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해 회복률이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 피해본 금액의 10%도 안 돼요. 거의 못 받는다고 봤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라고 깨달아서 이미 손쓰기에 늦은 경우는 진짜 못 받고, 왜냐면 다 해외에 있고 자금 추적 못하게 이제 통장도 앞에서 얼마를 받고 또 그거를 얼마를 인출해서 인출책이 또 얼마를 돈 세탁을 하고,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못 받아요. 결국에는 상품권으로 세탁을 한다든지 코인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래서 사기를 그나마 치고 있는 애들을 빠르게 들어가서 대포 통장부터 연쇄적으로 영장을 받아갖고 추적을 해갖고 밑에부터 이제 조직이 시작해서, 걔네들도 결국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통장 제공이나 인출하는 사람들은 처벌 수위가 안 셌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해 벌금 나오고 끝났는데, 너무 조직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 이제 미필적 고의로 너네 사기치는 거 알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공범으로 엮어버려서 징역을 가게 되면은 걔네 입장에서는 징역을 1심에서 가버렸으면 자기가 양형을 덜어낼 수 있는 사유가 위에 자기 시킨 사람 부는 거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밖에 수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기 피해를 받아서 개인회생 파산을 하게 되는 수가 좀 많아졌어요. 투자 쪽으로 이르신 분도 많죠. 일단 한탕주의죠. 이게 어쨌든 저는 사실 너무 제가 그냥 꼰대 마인드일 수도 있는 게, 일단은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이라는 걸 모으는 법도 배우고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배우고, 저 또한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투자하다가 돈 많이 잃었었어요. 사실 지금도 뭐 진행 중일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이제 사회에서 어쨌든 코로나 시즌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생한 심각한 문제가 부의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버는 사람은 벌고, 반포 뭐 원베일리가 뭐 평당 2억을 찍었는데 그 돈이면 사실 지방엔 아파트 한 채 값이거든요. 너무 사회에서 이런 면을 강조를 시켜서 젊은 사람들의 의지랑 희망을 다 꺾어 놓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아무리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파고 들었다지만 열심히 하면은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이미 본인들의 사회에서 심어놓은 그 그림이 젊은 애들, 니네들 뭘 해도 안 돼. 윗세대들은 이미 다 부동산이든 뭐든 다 자리 잡은 사람들을 당연히 그 부의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진짜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너무 그런 쪽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허탈감을 주는 이런 사회 기조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월급을 얼마 받아서 뭘 살 수 있을지. 근데 뭐 기준마다 다르죠. 왜냐면 서울 아파트에 사는 게 꼭 좋은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기조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다 보면은 투기에 당연히 손을 대겠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현상인데, 뭐 긍정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자기개발도 열심히 하고, 투잡, 쓰리잡 요새 많잖아요. 사실 인터넷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환율에 대한 통계치는 제가 확보는 솔직히 못했는데 1억이라는 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DSR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치가 38.9%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기 소득의 30-40%는 대출 갚는 데 쓴다는 건데, 근데 되게 웃긴 게 100% 자기 소득을 대출에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8%에서 10%까지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근데 그게 통계치가 뭐 통계 오류는 있겠지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가계부채가 지금 정말 심각한 건 맞고, 그것에 대해서 점점 자기가 버는 소득을 모두 몰빵해도 상환이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요인으로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잘 갚는 사람이란 거가 아니냐 이건데, 제 생각에는 DSR이 그렇게 너무 한 7-80% 이상씩 찍으면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환율은 떨어지죠. 왜냐면 건전한 사회라는 거는 DSR 비율도 낮고 어느 정도 소득 중에서 대출이 있는 건 일단 당연한 겁니다. 집을 살 때 대출 없이 사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해서 내 소득을 잠식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디폴트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점차 대출에 대한 상환율은 줄고 세무조정이나 회생파산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 아니면 정말 그냥 만세 불러서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스노우볼 효과가 있죠. 일단은 아무리 정부에서 이자 제한법이든 대부업법이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얘기는 채권자들이 들었을 때는 저 자식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이 때려 맞았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옛날 같은 정말 무법 시대에는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사채 시장이 너무 활발했었고, 왜냐면 다 그게 일본에서부터 건네 들어온 문화거든요. 뭐 그렇죠. 그거는 근데 정식 사채이기 때문에 대부업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낫고, 사채라는 건 또 다른 시장이 있었어요. 정말 전의 전쟁과 같은. 근데 전부 철수했죠. 일본계 대부는, 우리나라도 아직 많이 생각보다 일본계 대부 많긴 해요. 근데 많이 때려 맞았죠. 한국에서 그분들도 결국에는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빌려줘야 되는데, 석유 캐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남한테 돈 빌려줄 돈 자기인데 어딨어요. 자기도 끌어와야 돼요. 도달을 해와야 되는데 그 마진이 이제 안 남게 되니까 때려 맞으니까 너무 이자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포커스는 그렇게 때려 놔도 20%란 이자는 못 갚아요. 스노우볼이 너무 큽니다. 상환 일수가 길어도 문제고 짧아도 문제예요. 짧으면은 지금 기한이익 상실이 1년 2년이면 되는데 바로 차압 들어오면 대처법이 없죠. 길면 긴 대로 눕히고 짧으면 짧은 대로도 이걸 어떻게 상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암담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상태의 이자율을 제가 논하기에는, 제가 경제적 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논할 수는 없는데, 너무 과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특정의 누군가에게는 이 이자율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한편으로는 제가 2024년 말부터 이제 금융 관련 기사를 많이 찾아보면은 시중 은행이나 지주사들이 예대 마진이 지금 최고 찍었어요.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다 파티예요. 성과급 파티하고 있잖아요. 예대 마진이 너무 좋으니까. 왜냐면 이거는 신용대출 탓이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 론 때문이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은행을 걱정한 입장은 아니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은행은 호황이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은행 보험사들이 2024년에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이 말을 하기 너무 조심스러운 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자기 소득 대비 보험료로 지출하는 비율이 높아요. 기댈건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회생을 해보면은 월소득 200만 원인데 보험료에 막 100만 원씩 넣고 그래요. 근데 보험 같은 경우도 상품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납입을 한 시점부터 내가 마이너스가 아닌지 해약했을 때 이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 보장성이야 뭐 당연히 드러났겠죠. 실비 같은 거는 다 들으니까.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상품이나 방카슈랑스 상품 같은 경우가 대부분 만기 해약을 일찍 해버리면은 손실이 나는 구조라서, 보험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서민분들이 지출을 선택하고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보험입니다. 그분들은 일단 보험이라도 들어놓는 게 나의 인생에 대한 기대? 마지막 보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가입해요, 진짜로. 이상한 특약 뭐 말도 안 되는 거 집어넣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건 간에 내가 금원을 벌어서 대출이라는 거를 갚던지 아니면 돈이라는 것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제 생각엔 본인이 들고 있는 보험부터 손질해야 돼요. 가소비를 바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쓸데없는 보험료를 내가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가를 진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보험을 영업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면 뭐라 하겠죠, 저한테. 근데 진짜 나이 드신 분들 보험 들어놓은 거 보면요 가관이에요. 무슨 이상한 특약 같은 거 다 집어넣고 무슨 뭐 안보험이니 뭐니 해서 한 달에 60만 원 내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변액보험으로 막 들어져 있고 이러면은 해지하면은 다 손실입니다, 그거. 그냥 하이브리드 상품이 워낙 많으니까 보험은.
서민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월 소득의 평균 360으로 잡으면은 솔직히 5천만 원만 돼도 저는 부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DTI로 따져봤을 때 DTI가 뭐냐면은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연봉을 내 총 대출액과 나눠봤을 때 그 퍼센테이지인데 DTI가 180%만 돼도 이거는 이제 못 갚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땡겨오기 위해서는 정말 인고의 시간, 인내심을 발휘해서 내가 안 쓰고 맨날 컵라면 먹고 한솥 도시락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새 한솥 도시락도 비쌀 건데. 그렇게 되면은 또 카드사들도 상품이 너무 유혹적이에요. 리볼빙도 그렇고 론도 그렇고 할부도 그렇고 요새 뭐 무이자 할부도 너무 많이 해주고 각종 페이 회사들이 있죠. 대체 결제 회사들이 너무 혜택을 많이 주니까 막 쓰고 싶어요, 돈을. 왜냐면 나 무이자 20개월 되는데 이걸 안 쓰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쓰고 싶지. 근데 그게 이제 누적되고 어쨌든 건 간에 한 달 동안 내가 무이자지만 줘야 될 돈을 있는데 못 줘버리면 2월 결제해서 리볼빙 때려버리면 수수료 나오고 이자 나오고 그러면은 득피죠, 정말. 일단 투기로 갚을 생각은 안 하는 게 낫고 1000명 중에 1명은 성공하겠죠. 근데 그거를 뭐 일반화하기에는 내가 너무 낭떠러지에 있는 심정이라면 사실 저는 일단은 제가 정말 그냥 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다면은 일단 주변 인간관계 다 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다 끊고 그리고 투잡을 알아보겠죠. 쿠팡을 한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대리운전. 직장인들 요새 대리운전 알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거를 해봤을 때도 어렵다 싶으면은 세무조정 쪽으로 일단 가겠죠, 저도. 회생이든 파산이든 뭐 워크아웃이든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 뭐 세출발기금 이런 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세무조정 절차인데 일단 이자 정도는 전액 면책시킬 수 있으니까 각 제도들이. 그러니까 이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금만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는 방식이라면은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막 권하고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볼 수도 있는 세상이 됐다. 정말 한 번쯤은. 그게 정말 창피하고 내가 막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이런 게 예전에 문화였겠지만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해볼 수도 있다. 이 정도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런 걸 하는 변호사로서 제 영업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해봄직합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이든 뭐 워크아웃 관련 협약 규칙이든 법적으로 보장을 해준 제도잖아요. 이게 뭐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알아보고 해야 돼요. 모든 거를 근데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죠. 당연히 신용도가 안 좋아지겠죠. 공공정보의 기록이 당연히 될 거고 연체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근데 결국에는 다 원상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안 좋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요새 많다고 들었는데 그럴 바에야 사람 인생 어떻게 될 줄 압니까? 그러면서 일단은 내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아놓고 내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맨날 빚 때문에 허덕이고 전화 와서 막 난리치고 이러면 누가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지 그냥. 그러니까 어찌됐거는 갚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진짜 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요새 어떻게 보면 기회는 많아졌다고 보이시나?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스레드 같은 데서도 마케터 하면서 부업소득 올리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놔야죠. 내 정신이 안정을 먼저 시켜놔야 그걸 하지. 내가 늪에 빠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로봇가 아닌 이상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로 어쨌든 법의 취지는 사회로 빨리 복귀를 시키기 위한 취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제도다. 정말 채권사는 그러면 뭐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러는데 그런 쪽으로 보려면은 한도 끝도 없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채권사들도 혹은 뭐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당사자가 파산하는 것보단 일부라도 받는 게 나아요. 저도 못 받은 돈 받아보니까 결국에는 매해가 지나갈수록 심리가 바뀌어요. 아 나는 진짜 50%만 받아도 좋겠다. 몇 년 지나면 아 나는 진짜 30%만 받아도 나는 너 종결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저도 잊고 살기는 좀 그렇고 그런 취지입니다. 제 말은. 약간 pit이 아닌 사정 정말로 갑자기 부모님이 병세가 악화되고 집안이 망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그런 거는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상황에서도 그런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포기하고 갈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부부들도 마찬가지인 게 남편이 생활비를 준다라는 것도 너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이런 세상이고 여자가 생활비 주는 가정도 당연히 있겠죠. 여건이 너무 신장이 됐고 여성분들도 돈 많이 버시니까. 그러니까 생활비 안 줘갖고 막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부부 재산은 각자 처리하자. 야 나도 내가 벌고 너도 너가 버는데. 근데 그 부부는 소통이 없는 거죠.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맛있는 걸 해먹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얼만큼 돈이라는 게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상호 소통이 없으니까 남편은
보면은 네 돈 버는데 생활비 뭐가 필요해? 약간 이런 사람 많아요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끙끙 앓아요. 어디 가서 뭐 얘기한다고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할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한번 이번에 지출이 좀 많았는데 대출 알아볼까? 하다 보면은 1금융이면 상관이 없을 건데 갑자기 뭐 카드 막 써버리고 이래버리면은 그 이자 조달하느라고 또 허덕이게 되는 이런 구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 영상 취지랑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부분들이 가족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매달마다 상의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요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애 키우려면은 그냥 등골이 휘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어다녀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얘기를 안 나려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 부부끼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 내 돈이고 이래버리면은 제 생각에 그 결혼의 의미가 있나 그러면? 채무조정 쪽으로 가면은 어쨌든 선임된 대리인이 독촉은 막아주죠. 대신 연락을 취해준다거나 회생이든 워크아웃이든 신청하면은 금지명령이라 그래서 독촉 못하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결정문이 나오니까 그거는 고려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체를 하신 분들이라면 독촉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채권사 입장에서는 안 받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채권사 내부에서 추심팀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서도 그게 은행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면 이제 추심 위임을 맡깁니다. 신용정보회사에. 그쪽은 이제 사람을 더 독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독촉을 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안 나아가게 언제까지 제가 상환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작년 10월 23일인가부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인가? 그게 생겼어요 법률이.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따르면은 채무자들도 직접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무의 일정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금융기관은 이에 응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어찌됐건 워낙에 불법 추심이 아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 실태를 반영해서 제정된 법률이고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한테 뭐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대신 채권사랑 대응을 해서 빚을 좀 조정해 주세요. 이런 서비스도 이제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독촉 안 시달리는 거, 빚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은 법률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다 동원해야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미래를 도모해야죠. 마음의 안정이 일단 있어야 되고 어딘가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고 정리할 인연은 다 쳐내야 돼요. 일단 돈이라는 게 모이려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죽어도 안 모입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부터 제가 볼 때 세워 나가면서 그걸 달성해 나가는 성취감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야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걸 투자하려고 해도 100만 원으로 내가 단타를 쳐갖고 1억을 벌 거야 뭐 있잖아요. 일본의 뭐 BNK였나? 뭐 그런 사람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목표 말고 내가 투잡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소득이 뭔지를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부업 알바 사기에 당하지 말고 이상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거는 99.9% 사기이기 때문에 정말 정당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서 거기서 수익률을 받는다든지 뭐 많잖아요. 그런 것도 설정을 해보시고 단기 목표를 세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쓸모없는 인연을 줄이고 그리고 이성에 쓰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저도 뭐 직업이 직업인 만큼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나름 대부분 그런 성공에 몰입하기까지의 시간이랑 그게 한정적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5, 60대 돼서 성공에 몰입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20대에 몰입하기엔 저는 경험이 너무 없잖아요. 또 특정 시점이 있는데 그때 이성을 만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나의 성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야지. 그게 다 돈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시간이 곧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출을 하려는 사람들이요. 일단은 사채는 쓰지 마시고 자기의 기대 소득을 너무 과잉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내가 이달에 얼마를 벌고 1년 후에 나의 소득은 얼만큼 올라 있을지, 이 대출의 기간은 몇 년짜리인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써서 한술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강이라도 잡아놓으면은 무분별한 대출과 소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황무지 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도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당연히 술도 먹고 저도 맨날 술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또 인간이 사는 활력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빠지지 말고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요새 경기 수준을 보면은 거의 손실이에요. 모의 투자 같은 거를 먼저 해보시고 한다든지. 저도 근데 모의 투자 해봤는데 투자 때는 또 승률이 좋아요. 그냥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뭐 꼭 하셔야겠다면